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종교개혁사 살펴보고 있는데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때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크게 세 개의 사건을 이정표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뜨 칙령이 되지요.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부터 대륙의 강자 프랑스를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샤를 7세, 100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분, 프랑스 중세를 끝낸 100년 전쟁 승리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그 뒤를 잇는 왕들, 바로 샤를 8세, 그리고 루이 12세의 두 차례에 걸친 이탈리아 침공, 이탈리아 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루이 11세, 바로 발로아 왕조 6대 왕이죠. 바로 지난 시간에 다룬 샤를 7세의 아들입니다. 이 샤를 7세가 앙주의 마리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다. 한번 족보를 볼 텐데요. 자, 발로아 왕조 초대왕 필립 6세, 장 2세, 샤를 5세, 그 다음에 샤를 6세, 샤를 7세, 지난주에 다룬 왕입니다. 그 아들 루이 11세다. 오늘 다룰 것은 루이 11세, 그리고 루이 샤를 8세, 그리고 루이 12세까지가 되겠는데요. 자, 발로아 왕조 6대 왕으로서 그는 1423년 부왕 샤를 7세가 당시 100년 전쟁 중 영국과 부르고뉴 군대에게 쫓겨 다니던 굉장히 엄혹한 시절에 태어납니다. 그는 굉장히 못생기고 뚱뚱했다고 해요. 그리고 엄격하게 격리된 환경에서 자라서 굉장히 비밀스럽고 또 냉혹하며 미신을 잘 믿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못생기고 뚱뚱했다 그러는데 어떤가요? 그냥 적당히 생기신 것 같은데. 자, 이분은 굉장히 아버지 샤를 7세와 굉장히 불화 관계였다고 해요. 아버지의 애첩인 아니에스 소렐에게 칼을 들고 막 죽이려고 난동을 부렸다가 결국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합니다. 1440년 100년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그는 귀족들의 반란에 가담하는 일종의 막장 폐륜 사건을 저지르죠. 하지만 이 반란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17년간 유배의 상태에 들어가고 풀려난 이후에도 다시 음모에 가담하다가 결국은 1456년 부르고뉴 공국의 선량공 필립에게 피신을 합니다. 이후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죠. 그러다가 1461년 아버지 샤를 7세가 죽고 나서 5년간의 부르고뉴 공국에서 망명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후에 루이 11세로 즉위하게 되죠. 그는 귀국하자마자 부왕의 측근 세력들을 전부 일소합니다. 그리고 영주의 재판권을 왕실 산하로 이관하면서 본격적인 중앙 집권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지방 영주들이 가만히 안 있죠. 1465년 이 영주들이 공익 동맹을 결성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이러면서 프랑스 전역은 다시금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져요. 무려 15년간, 지난 100년 전쟁을 통해서 초토화된 국가, 샤를 7세가 승리 이후에 간신히 정상화시켜 놨더니 그 아들 때에 다시 한번 귀족들, 영주들의 반란으로 완전히 또 무정부 상태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1477년 이 귀족들 반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던 이 부르고뉴의 용담공 샤를이 낭시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면서 이후 본격적으로 공세를 펼쳐요. 자, 1477년에 있었던 부르고뉴의 용담공 샤를, 이 사람이 이제 낭시 전투에서 죽은 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합스부르크 왕조의 흥망 얘기할 때 이미 누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용담공 샤를의 외동딸이 마리, 그리고 이 마리
와 결혼하게 되는 게 당시 막시밀리안 1세, 바로 막시밀리안 1세가 이제 둘이 결혼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조가 본격적으로 운이 트이기 시작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 언급했습니다. 자, 이후 1480년 마침내 3년 후 반란을 최종 진압을 하는데 성공을 하죠. 자, 마침내 그는 이제 왕국 내에 봉건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죠. 영주들의 반란을 진압한 후 그는 바로 근대적인 국가관을 표명하게 되는데 신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짐이 곧 프랑스다 라고 공언을 했대요.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한참 후에 나오는 그 루이 부르봉 왕조의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사실 근데 그 말은요 비슷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언급하는 루이 11세입니다. 루이 14세가 했던 말은 사실 이런 말이래요. 짐은 곧 죽는다. 하지만 프랑스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짐이 곧 국가다. 그거와 가장 유사한 말을 했던 사람은 바로 루이 11세. 짐이 곧 프랑스다. 바로 영주대 반란을 진압한 후 바로 본격적인 중앙집권 체제를 발동 걸기 위해서 신하들 앞에서 이런 공헌을 했다는 거죠. 그는 우편 제도를 창설하고 또 민병 제도를 확충시키고 또 상공업을 육성하는 등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중앙 집권적인 요소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로써 훗날 번영하게 될 프랑스 절대 왕정의 기초를 닦게 되죠. 그는 몸은 무척 약했지만 지칠 줄 모르는 워커홀릭이었다고 합니다.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과로로 인해서 뇌동맥 경화증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샤를 8세가 즉위하는데, 자, 루이 11세의 아들이죠. 13살에 즉위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성인인 누나가 섭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1492년 그는 직접 친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친정을 선포한 지 2년 만에 무려 5만 대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원정을 감행하게 된다. 그럼 왜 그런가? 자, 이것을 알려면요. 시칠리아와 이 나폴리 왕국의 복잡한 역사를 조금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어디입니까? 나폴리 왕국과 요 시칠리아, 요 양시칠리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요. 자, 누구의 영토였습니까? 1194년 바로 신성 로마 제국, 바로 당시 호헨슈타우펜 왕조의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됩니다. 1194년. 요 이전에 누구 영토였을까요? 바로 노르만족의 영토였습니다. 그럼 그 전에 누구였습니까? 이슬람의 영토였습니다. 어쨌든 이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이 지역을 어때요? 1266년 프랑스 앙주 왕가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당시 앙주의 이 왕가가 아주 폭정을 하는 거예요. 맨날 전쟁만 하고 세금만 걷고 하니까 시칠리아에서 봉기가 일어나요. 그 유명한 바로 시칠리아 만종 사건, 부활절 만종 저녁 종소리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시칠리아 사람들이 동시에 봉기를 일으켰다. 이 봉기로 어때요? 앙주 왕가를 축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간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에 가담했던 게 이제 저 스페인의 아라곤도 이제 개입을 하면서 결국 20년 후 1302년에 이제 분열이 됩니다. 시칠리아 섬은 아라곤, 그리고 나폴리, 남부 이탈리아는 프랑스의 앙주가로 이렇게 분열이 되죠. 시칠리아 여기는 어때요? 아라곤, 그리고 나폴리 이 지역은 앙주가가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1302년에 교통정리가 됐는데 1442년 시칠리아에 있는 아라곤가가 나폴리까지 그냥 다 합병을 해버립니다. 다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아라곤을 시칠리아 차지하고 있던 아라곤가가 앙주가를 쫓아내고 여기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지역, 나폴리 왕국에 대한 그 영유권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아라곤에 빼앗긴 나폴리 왕위를 요구하면서 샤를 8세가 침공한 것이다. 이 샤를 8세는요, 기사 이야기의 애독자였어요. 그는 나폴리, 바로 남부 이탈리아를 정복해서 성지,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는 그런 기지로 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만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인물이죠. 그는 밀리터리 덕후, 밀떡이었다고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잔다르크의 갑옷도 수집했다고 합니다.
저 오만 대군, 워낙 대군이라서 그는 간단히 나폴리를 접수하게 되죠. 그리고 나폴리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1년도 못 갔다는 거예요. 1495년 당시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주도로 반 프랑스 동맹이 맺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샤를 8세는 자칫 도간에 대한 쥐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망연자실한 가운데 결국 주랭랑을 치게 되죠. 이 퇴각하면서 이 샤를의 군대는요, 매독을 프랑스 전역에 퍼뜨렸다고 해요. 왜냐, 나폴리 점령 때 이 프랑스 병사들이 나폴리 사창가에서 방탕하게 논 게 원인이 됐다고 하네요. 자, 1498년 그는 27살, 굉장히 어린 나이죠. 예, 요절합니다. 병명이 뭐였는가? 중풍, 뇌졸중이었어요. 사인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테니스 경기를 보러 가다가 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거든요. 근데 처음에 멀쩡했는데 2시간 후에 약간 어질어질 하더니 그리고 그냥 획 죽은 거예요. 뇌졸중으로 죽었다. 이 샤를 8세는요, 부르타뉴 여공인 안 사이에서 3남 1녀를 출산했는데 전부 세 아들이 어린 나이에 요절합니다. 자, 이러면서 발루아 왕조의 직계는 샤를 8세에서 끊깁니다. 자, 이후는 이제 오를레앙공 방계 왕조에서 즉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루이 12세라는 거죠. 이 루이 12세는 발루아 오를레앙 왕조의 초대 왕이다. 자, 한번 족보를 볼 텐데요. 필립 6세에서 쭉 내려온 장 2세, 샤를 5세 쭉쭉 해서 샤를 6세, 샤를 7세, 루이 11세 언급했죠. 샤를 8세. 아주 여기 자녀가 다 죽은 거예요. 이러면서 샤를 6세의 동생 오를레앙 공작 루이 이쪽으로 내려온 루이 12세가 바로 발루아 오를레앙 왕조의 초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사실 그는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 루이 11세의 둘째 딸인 잔과 결혼하면서 이 샤를 8세의 매형이 되면서 운명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샤를 8세가 즉위한 그 원년에 그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반란에서 곧 실패하고 투옥되죠. 그리고 나서 샤를 8세의 이탈리아 원정에 함께 참가하게 됩니다. 샤를 8세의 세 아들이 모두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즉위하자마자 자기 아내 잔이 아이를 못 갖거든요. 불임입니다. 불임인 잔과 이혼을 하고 선왕인 샤를 8세의 미망인인 안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서 딸 클로드와 르네 두 명을 출산하게 되죠. 이전의 결혼을 이제 혼인 무효 판정을 받아야만 재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혼인 무효를 인정받기 위해서 교황 알렉산더 6세와 그의 아들, 그 교황의 아들인 체사레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그는 재차 나폴리 왕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는 밀라노의 영유권도 추가로 주장하게 되는데, 왜냐? 초대 밀라노 공작이었던 잔 갈레아초 비스콘티의 아내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결혼했다는 이유였어요.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면 뭐 다 자기 땅이 되겠죠. 자, 근데 이탈리아 침공을 계획하면서 선왕인 샤를 8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냥 삐집고 들어갔다가 반 프랑스 동맹이 딱 맺어지면 어때요? 그 반도 내에서 또 도간에든 쥐가 될 수 있으니까 이탈리아 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외부 세력과 일단 우호관계 동맹을 맺습니다. 자, 먼저 스페인. 당시 스페인의 페르난도 2세, 그 유명한 이사벨 여왕의 남편입니다. 이 페르난도 2세와는 그라나다에서 비밀 협정을 하죠. 그리고서 나폴리 왕국을 정복한 이후에 프랑스와 이 스페인이 어때요? 반띵하자, 분할 통치하자 이렇게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교황청과는 당시 알렉산더 6세 교황의 아들 그 체사레에게 발랑스 공작 자귀를 하사하면서 구워 삼죠. 자, 그리고 베네치아도 어때요? 정복한 이후에 일부의 영토를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서 1499년 이탈리아를 다시 침공하게 되죠. 자, 밀라노는 그야말로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당시 밀라노 공작이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는요, 완전 고립된 상황이었다. 왜냐? 양측의 스위스 용병이 서로 싸우기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밀라노 공의 그 후원을 받아서 밀라노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이 전쟁 때 잽싸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서 어디로 가느냐? 고향 피렌체로 가죠.
그 피렌체를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미켈란젤로와 또 경쟁을 하게 된다. 나중에 저희들이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인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 한번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라노를 무혈 입성한 이후 루이 12세는요, 바로 나폴리로 직행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간의 비밀 협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이 나폴리의 왕인 페데리코 1세. 당시 나폴리의 이 페데리코 1세는요, 아라곤 가문이거든요. 아라곤 왕가의 반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 군대가 오니까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원군이라 생각하고 요새를 그냥 열어줍니다. 이런 가운데 연합작전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나폴리 왕국을 그대로 접수한 이후 영토 분할 과정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은요, 이견을 보이고 결국 둘이 또 대판 붙게 됩니다. 1504년 이 전쟁에서 스페인이 이기게 되죠. 자, 이후 이 나폴리 왕국, 바로 남부 이탈리아 지역은 스페인의 왕위 계승 전쟁이 끝나는 1713년까지 스페인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되죠. 이것은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프랑스는 두 번의 이탈리아 원정을 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당시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했던 그 르네상스 문화를 가져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이제 그의 후임인 프랑스와 1세의 치세 때에도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나중에 이 프랑스가 유럽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루이 12세는요, 상비군 제도를 정비하고 또 도로를 건설하고 수리시설을 개선하는 등 또 농민을 보호하고 관료 조직을 확충하고 또 지방 관습법을 편찬하고요, 소송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생 안정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506년 그 투르에서 열린 3부회에서는 그에게 국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굉장히 멋들어진 칭호를 하사하게 되죠. 저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프랑스가 중앙 집권 체제를 겸비한 이후 또 만들어진 상비군을 가지고 무려 5만 대군을 이끌고 프랑스를 두 번이나 침공하게 되는 바로 샤를 8세 그리고 루이 12세로 이어지는 2차에 걸친 이탈리아 원정 침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